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컷오프 비롯한 총선 공천 작업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방금 발표가 좀 됐죠. 공천 국면입니다. 여러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골치가 좀 아프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단수 공천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지 느리셨잖아요. 네, 네. 근데 상대가 오신환 이쪽도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어젠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이게 원래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악에서 재선까지 했던 분이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왜 관악에서 여기를 왔을까는 아직은 물음표긴 해요. 고민정을 좀 만만하게 봤나?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셨던 지역이니까.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결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되고 나서는 계속 공석으로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러다가 서울시에 2인자가 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어필을 하겠네. 서울시 행정을 책임졌었던 사람으로서 부시장까지 했었고, 그래서 광진을 내가 더 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뻔하잖아. 축사 가면은 네.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건 네. 그래도 재선까지 한 의원인데 네. 오세훈 시장 뒤에 저렇게 꼭 숨어서 해야 되나, 네. 오신환의 정치를 보여주면 더 멋있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구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고요. 네. 오로지 오세훈 시장만 계시고 신년 인사회, 뭐 전통시장 방문, 모든 일정이 다 저희 광진 을지역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어떻게 반격하실 생각이세요? 어렵겠네. 어렵지만 네. 지난 4년 동안 이제 지역이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다 많이 보셨고 목격하셨고 저희는 사실 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워낙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입주가 시작된 곳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전에는 이제 개발 욕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말고는 공중전에서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선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오신환이라는 사람은 왜 관악구 토박이라고 초중고를 다 나왔다고 하면서 관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관악구를 버리고 광진구로 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신환 후보가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역 의원들도 많고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특히 이제 쟁쟁한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게 오히려 공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감 그리고 혹시 모를 불화 그리고 잡음 이런 것들 당 내에서는 그런 것들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죠. 네. 하죠. 그래서 친명이네 친문이네 갈라서 고민할 그럴 겨를이 정말 없다 하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가 공천이 조금 늦게 발표되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전략상 그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결국 자객 공천은 지금까지는 경선 안에서 뭐 비명을 향해서 친명이 뭐 자객을 간다 막 이런 것들이 조금 회자가 그렇죠. 됐었는데 네. 그건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고요. 네. 진짜 싸움은 여권을 향해서 야당으로서 어떤 자객 공천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들이 이제 공천 발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자객 공천을 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서울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쭉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보면, 네. 제가 느끼기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때는 서울 수도권 쪽에 특히 서울이 수도권보다 조금 민주당의 우호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 서울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때가 많은 것 같고, 수도권은 민주당이 우세로 꽤 오랫동안 지금 지속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서울이 이렇게 한 1, 2년 된 거는 같은데 확이라기보다는 살짝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좀 득세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워낙 컸었고, 그래요? 예, 그 여파가 지난 대선 지선 때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이 많이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던 유권자들이 지금은 이제 중간지대로 많이 옮겨와 있는 상황 같아요. 헛갈리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전엔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중간지대가 국민의힘으로 확 갔다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 국면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중간지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는 중도를 얼만큼 끌고 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내에서 경선이나 이런 것으로 잡음을 낼 계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빨리 이 내부 갈등들은 잠재우게끔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예. 그냥 단순히 그 뭐 검찰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생과는 직접 이렇게 밀접한 관련은 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이 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낮춰줄 수 있는가,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비전을 자꾸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이거를 계속 부각을 시키잖아요. 실제로 그 민주당 안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치 정당에 들어와서 한 거는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전에 공천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뉴스를 봤던 걸 생각해 보면 매번 공천 때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뭐 옥새 파동도 있고 그리고 누가 주류냐 누가 비주류냐 뭐 그 가지고 이제 갈등도 굉장히 첨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얼마나 조기에 스무스하게 관리하느냐가 그때의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역량일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보수 언론들도 운동권 청산론을 갑자기 들이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 심판론이랑 비슷한 저울로 언론에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한단 말이지. 이야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 이걸로 다시 이제 대선 구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게 대선 구도로 바뀌면 민주당한테는 안 좋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하나로만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건데. 그렇죠. 이미 쓱 해서 운동권 청산론이 나오면서 언론에 도움이 좀 있었지만 바뀌어버린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운동권 청산론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저희한테는 그닥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쓰기에 그리고 이렇게 딱 듣기에는 이게 뭔가 매력적인 단어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이 표를 하나를 찍을 때에는 과연 국민들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길 건가. 그래서 1번도 2번도 3번도 경제, 민생일 수밖에 없고 어떤 정당도 그 부분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표심은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급이었죠. 그 어떤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이슈가 더 크게 잡아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저쪽이 다른 걸 내세우지 않고 운동권 얘기만 계속 내세운다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또다시 이념 전쟁 하는 거구나 생각할 테고 그게 지금 중요하냐. 당장에 내 먹을거리, 일자리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하는 생각을 저는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그 프레임 자체에 그냥 빠지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거나 다른 어떤 화두를 제시하거나 경제와 관련된 다른 화두를 제시하거나 그게 가장 적당하다. 네.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말을 막 더 보태지 않아도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거나 뭐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정리라는 의미가 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예. 상당히 이념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에게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 걸 보면 민주화 그리고 뭐 그 운동 시민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 중에서는 네. 보수적인 분들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종석, 추미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뭐 누가 들어가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훨씬 더 선정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면 네. 그러면 아유 민주당 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비춰질 것이고 그게 이제 계속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되다 보면 가서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쉽게 손이 안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국면을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만 지금은 선거 일에 아주 막 가까워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 나가야 네.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아직은 국면 전환할 여유는 좀 있는 시간이니까요. 빨리 결정을 해서 국면을 전환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대표 리더십입니까? 아니면은 중진들의 결단입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보세요? 당대표께서 리더십 있게 중진들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저는 연동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네. 빠질 사람은 빠져야 된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할 때마다 특히 큰 정당 같은 경우는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늘 네. 이제 장강을 얘기하죠. 네. 근데 해석이 참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해석하는 장강의 그 물결은 네.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형국은 앞에 있는 물결을 억지로 강제로 빼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기적으로 느껴지고 별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적인 느낌이 들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후 세대인 저도 반성도 됩니다. 나의 정치력을 훨씬 더 키웠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분들을 더 큰 정치력과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밀어낼 수 있어야지 누군가가 콕 집어서 빼낸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누구든지 본인이 스스로 크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들은 결국 온실 속 화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걸려 들은 것 같은 게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싸우는 횟수가 잦아졌어. 그거는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것들, 윤석열 정부,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해야 돼. 맞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네. 자꾸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엇을 물어보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물어보니까 한마디라도 얹으면 윤석열 얘기를 이만큼을 해놔도 한동훈 위원장 요만큼 얘기한 걸 가지고 기사가 막 나가. 그러니까 정치부 기사들은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쳐놓은 프레임에는 그게 이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인식되게 쉽게 쑥 들어가고요. 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언론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지금 계속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또 한동훈은 혁신의 어떤 이미지란 말이지.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는 민주당한테는 그 구도나 프레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민주당한테 제일 좋은 프레임은 윤석열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좀 해보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좋고 네. 두 번째 그나마 괜찮은 건 윤석열 대 이재명. 그러나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게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건데 그걸 여론조사 업체들과 언론이 거의 합작하다시피 해서 갑자기 이제 한동훈을 23%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1대1 구도로 가는데 그거를 그대로 또 제가 보기에는 바보처럼 먹고 있어. 예. 그러면 선거에 가면 한동훈 대 이제 이재명이 된단 말이지. 네. 그리고 모든 언론은 그렇게 이제 도배를 할 거고. 그럼 윤석열은 사라져요. 김건희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윤석열까지 사라져.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한 세트거든. 네. 같이 연관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의 거짓말도 다시 소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경제 이야기도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물어.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여건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싸울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언론인으로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싸움이 지금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저희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빅 스피커가 여럿이 있으면 좋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표님이 거의 유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피커를 한 명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 전에로 올라가면 뭐 공관위원장 자리도 있었고 또 전략공관위 자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아니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선대위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선대위를 세워서 이재명 대표 버금가는 빅 스피커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걸 분리를 해서라도 네. 윤석열 싸움으로 이재명 대표가 밀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혼자서 두 사람을 다 상대를 하려다 보니 당연히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 선관위원장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또는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공관위원장이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이분은. 그럼 윤석열 대 선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이겠죠, 이분이. 네.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대표적인 얼굴. 네.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뉴스에서도 보면 거론이 되고 김부겸, 있어요. 네, 정세균, 이해찬 예.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대표 마음도 어디 하나를 딱 정하기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욕심을 낸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좋겠지만 중량감도 있으면서 좀 신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 중량감 있으면서 신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으니까. 네. 연세가 드시면서 아니 왜 정치적 중량감이 꼭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량감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죠. 네. 지금 있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근데 저도 이제 마땅히 찾지를 못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 뭐 차선책으로라도 어쨌든 빨리 스피커를 앞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싸움을 자꾸 그분이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하시든지 하면 자꾸 이렇게 조금 페이드 아웃을 시키게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이슈가 지금 너무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슈 말씀하셨으니까 인물이 이재명 말고 보이지가 않는데 이재명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다.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는 게 그때 대선 정도의 그 구도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그 정도 득표수로 간다면 그러면 총선에서 그게 승리인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로 생각을 하면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 구도가 다시 잡힌다면 우리한테 불리하기만 할 건가?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 2년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치를 국민들이 봤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 이미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숙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자꾸 소환해내는 게 저희의 숙제인 것이지. 그렇겠죠. 예, 민주당 윤석열과 입장에서. 이재명이 대립이 되든 아니면 이재명이 아닌 누군가와 대립이 되든 그것보다 누가 윤석열을 더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인물이 있으면 된다. 그게 설령 이재명 대표님이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만약에 뭐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의 혁신이든 간에 민주당의 혁신이 국민의 혁신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과 좀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뭐 민생이라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 부동산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혁신이든 민주당의 혁신이든 우리는 혁신이 당신들의 민생과 이런 점에서 구체적이고 통한다.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이제 클릭이 돼야 되거든. 근데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아직 이렇게 딱 클릭되는 지점이 경제, 민생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은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네. 국가한테도 이익이 되네. 통했네. 이건 괜찮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순한 뭐 옛날에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면 뭐 그냥 지루할 테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뭐 전략국이나 아니면 정책국에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념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행동으로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은 이런 사람 한번 뽑아보자. 이 열망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득이 되는 진짜 실사구시적 정책을 감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대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표께서 이쪽에 더 집중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짜고 공천을 하고 인물을 어떻게 구도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삼총리들 가운데서 하시든 중량감도 있고 신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도 빨리 세워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에게 그걸 조금 맡겨놓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은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혁신과 통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이겨낼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선을 분명히 그었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선거 후에 계산도 있을 것 같고 비례연합정당에는 그러면 조국 신당은 못 들어가는 건 확정적인 거니까? 그 박홍근 거의 단장이 그 TF팀의 단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는 이른바 인물들은 어디에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각 당에서 이제 몫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민주당은 뭐 지금까지 인재영입도 많이 했었고 또 추천받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례를 할 때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이후에 어떤 전국을 생각하면 다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특검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거를 어떻게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 비례연합정당, 조국 신당 뭐 누구든 간에 이른바 반윤연대에 관한 구상도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 그 반윤연대의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병립으로 가지 않고 연동으로 간 거죠. 선거제도를.
사실은 병립으로 가자는 요구와 내부 요구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도 문제다.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그때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네. 연동으로 가서 반윤 연대를 더 다양하고 더 넓게 퍼뜨려야 그게 가능해서 22대 국회 때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결국은 그 논리가 통해서 대표가 연동형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고, 예. 뭐 2월이든 3월이든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안에서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반윤 연대 이른바 이준석 신당까지 합해서 예. 개혁 신당까지 합해서 반윤 연대 의석이 200석이 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어려운 거라고 봐요.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예. 지지율이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퍼센트는 6%가 나왔고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8이 나오길 바랬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예. 6% 나온 것도 있던데 최근에 합치고 난 다음에. 합치고 난 다음에도.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서로에 대한 이 불신과 그 분노가 오히려 지금 탈당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리고 선거까지 아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봉합해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개혁신당이 힘을 못 발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200석이라는 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 단독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 까지 또는 민주당 단독으로만 일단 네, 민주당 네. 단독은 몇 석을 지금 당 안에서는 속으로는 생각하세요.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정말 모르겠고 네. 당의 공식 입장도 모르겠고 저 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비례 빼고는 한 130 정도 봅니다. 130밖에 안 돼. 네. 비례 빼고. 네. 그래서 저는 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비례 지금 따로 있긴 있어요? 뭐 이제 없는 거예요? 민주당 비례는 비례연합정당이니까. 그죠. 비례연합정당 안에서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죠. 130. 그럼 비례연합정당 20을 해도 150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녹록지 않은 싸움이라고 비례가 봅니다. 47석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예. 친명이네 친문이네 이거 따질 때가 아니고 누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돌려봤을 때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공관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최고위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장밋빛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제 경험칙상 예.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가 크지만 예. 그냥 평균적으로 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죠. 예. 민주당은 평균 지지율보다 한 3% 정도는 더 깎아서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표를 봤을 때 우리가 3% 정도 이상 나와야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1% 차이 아니면 그냥 똑같거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좀 낮거나.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너무 치열해지고 과열되는 양상은 저희한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들었을 때는 그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분이 한 140 이야기 하던데 지금 고민정 의원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석이 줄었네.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네. 서울에 있어서 더 위기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서울이 무너지면 네.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저희가 승기를 잡아가면 예. 전국 판세를 다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위기긴 위기죠. 네. 거기다가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호남의 공천을 또 어떤 사람을 하느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거든. 서울이. 네. 예. 그래서 안이하게 공천을 했다가는 마치 이제 TK 뭐 호남 그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공천을 했다가는
크게 아마 국민들이 실망하고 당할 텐데. 네. 저는 호남에 있는 시민들께서 더 크게 호되게 꾸짖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럴 가능성 높아요. 특히 네. 광주 시민들은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만 이분들은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주류를 늘 뽑는다. 혹은 뭐 나와 가까운 뭐 호남 출신을 뽑는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친명 친문 이야기 할 때 아니야 지금 민주당. 그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 맞습니다. 네. 딱 그 얘기를 하실 거고 네. 오히려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 거냐. 그걸 민주당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호남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운동권이라느니 뭐 친명 친문 막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때마다 호남에 있는 특히 광주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한숨이 나올까. 지금 세상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한가롭게 저러고 있구나라고 막 혼내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 국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결국은 또 인물이겠네요. 그렇죠. 인물로 선거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